독도는 일본 영토다. 이렇게 교과서에 명시하라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の固有の領土であるという我が国の立場はですね、これは揺るぎないものであるし、客観的事実だと。 안녕하십니까, 안지환입니다. 최근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역사 왜곡으로 대한민국이 시끄럽습니다. 정말 온 나라가 겪고나며 치를 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앞에 뉴스들을 보니 일본의 역사 왜곡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 왜곡이죠.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본이 왜곡하는 그 문제들의 정확한 역사적 사실은 무엇이고 또 그들이 왜 그토록 왜곡하는지 그 배경에 대해 두 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대표 만화가시죠. 네, 작품으로 뚜렷한 역사의식을 보여주시는 이연세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또 한국 근현대사 전문가 신주백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으로 아주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요. 사실 이연세 작가님은 아이들에게 역사를 바르게 알려주시려고 그 만화 한국사를 그리기도 하셨는데요. 일본의 역사 왜곡,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마디로 좀 어처구니가 없는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이제 과거에 본인들이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 뭐 안 했다고도 하고 또 피하기도 하고 약간은 뭐라 그러죠? 비겁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일본의 개인들은 보면 네.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이 국익만 들어가면 오로지 국익이에요. 그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너무 나몰라라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또 일본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다 왜곡된 거로 이렇게 심고 있다라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참 어떻게 보면 화가 나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국민들뿐만 아니고 또 정치인들도 그렇고 네. 일본에 대해서 그런 망언들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도 뭐 마찬가지로 국익이라는 큰 이익 앞에서는 네, 본인들이 어떤 진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계속 우기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여태까지 어쨌든 자기들보다 피해자였고 힘이 약했기 때문에 네. 항상 우월적 입장에서 그 진실을 덮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변에 옛날에 그
동남아시아에서 그 태평양 전쟁 때 벌였던 그런 범죄 행각들이 잘 알려지지 않는 걸 이제 그대로 본인들이 기회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신주백 교수님께서는 일본의 역사 왜곡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니? 큰 틀에서. 그래서 우리 이현수 작가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실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이제 하늘을 가리려고 시도하는 역사를 따져보면 1982년에 처음으로 일본의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때문에 문제가 됐었어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그것의 결과물이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이다라는 부분을 아시고 계시는 분은 그다지 많지 않을 거예요. 현재 사실은 82년 교과서 애국파동이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문제가 되면서 그걸 한국적으로 수습하는 방법의 하나가 독립기념관이었고, 네. 그런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일본의 역사인식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은 이게 단순하게 교육의 문제나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의 문제로 지금 이제 되어 있다. 근데 더 가관인 부분이 또 있죠. 그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면서 거기에 대한 만행을 또 덮으려고 네. 그렇게도 하고 있다면서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어지는 게 분명히 그 재판을 받아서, 그러니까 동경재판이라든지 이런 재판을 받아서 일정한 처벌을 받았는데 그거 자체를 뒤집으려고 하는 게 현재의 상황이라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걸 뒤집어지는 순간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이 배우는 역사라는 과목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한국사라는 과목에서 배우는 일본의 침략과 지배에 관한 역사가 전혀 반대되시는 사실을 일본 학생들은 배울 수밖에 없다라는 현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20년, 30년 후에 이 세대들이 과연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의견이 맞겠느냐. 서로가 믿고 있는 진실이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오는 충돌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거를 마무리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다. 네. 지금 약간 어긋난 왜곡일지라도 이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 왜곡이죠. 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일본은 국제적으로도 계속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망언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프랑스 앙굴렘 국제 만화축제에서 위안부 문제를 다룬 만화전 지지 않는 꽃 전시가 해외에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국제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현세 작가님께서는 이 전시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 또 현지 반응은 어땠나요? 우선 앙굴렘 국제 만화 대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긴 한데요. 네. 세계에서 작가주의 전시회로서는 가장 큰 대회입니다. 53개국 작가들이 이제 참가를 하는데 원래 그 앙굴렘 작년이죠. 네네. 앙굴렘 축제 그 주제는 만화로 세계를 보자라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주제가 정해지면 우리 한국에서는 만화영상진흥원에서 매년 이제 그 주제에 맞춰서 우리도 하나를 주제를 정해가지고 이제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이제 주제를 뭘 하려고 했을 때 만화로 세계를 보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만화로 우리가 여태까지 피해왔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를 한번 다뤄보자. 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여성가족부와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해서 이 전시를 준비했죠. 그러니까는 이것은 어쨌든 그 전쟁이라는 전범 국가에서 저지른 개인에 대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필히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에 대한 범죄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근데 워낙 민감한 주제이다 보니까 뭐 우리 작가들로서도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고 또 힘들 수도 있죠. 또 할머니들을 직접 다 이렇게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작가들이 유럽에 많이 알려진 작가들 중심으로 한 분 한 분 할머니들을 인터뷰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 작품을 이제 준비했던 거죠. 여기 지금 제가 그림 한 편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게 오리발 니본도라는 작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우선은 이제 오리발 니본도라는 제목인데요. 일본이 어떤 자기 전쟁 범죄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오리발 니본도라는 상스럽고 약간 천박한 제목처럼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잘못된 거라는 거고, 이 그림은 사무라이를 딛고선 13살 위안부로 끌려가던 순이라는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건 할머니들의 소망을 지금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당한 과거가 아니라 그 과거를 사과를 받고 일어서고 싶은 할머니들의 소망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위에 적힌 시는 이제 과거에 순이라는 13살 여자아이가 감자밭에서 감자를 캐다가 잡혀가는 그런 상황을 얘기해 놓은 시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일본 사무라이의 왼손에 들고 있는 저 가비는 네.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표현할 때처럼 일본군의 그 성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팔에 부러진 칼은 일본이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한 표현이고요. 그리고 그 배경에 깔린 봉숭아꽃은 그때 희생당한 우리 젊은 소녀들의 피를 뜻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소녀의 손에 들린 홈이며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군요. 현지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앙골렘의 반응은 어땠나요? 대단했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도 못했을 텐데요. 현지에서 몰랐는데 바로 크게 알려진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위안부 범죄 자체가 그렇게 많이 알려진 일이 아니니까 세계적으로는 일단 앙골렘 가기 전에 파리에서 기자 간담회를 준비해 놓고 있었죠. 그래서 출품작에 대한 얘기와 출품 작가들의 이제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이 전시가 어떤 전시다라는 것을 알리려고 했는데 파리 간담회는 취소됐습니다. 일본이 방해를 해가지고.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았군요. 네, 어떤 식으로? 무고한 일본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파리 간담회는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국 작가들이 긴장을 많이 했죠. 많이 하고 이제 앙골렘에 갔을 때 우리는 부스에다가 작품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간담회는 취소가 됐고요. 약간은 참담한 기분이었죠. 근데 일본이 그 반대쪽에 그 정도 방해가 아니라 반대쪽에다가 한국의 위안부 이 작품은 날조다라는 위안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전시를 준비한 거예요, 부스를. 그때 이제 파리 조직위에서 한 말이 결정적입니다. 뭐냐면 감추어진 진실을 알리는 것은 정치적인 게 아니지만 있었던 사실을 덮는 것은 정치적인 작업이다. 그래서 일본 부스는 철거시키고 우리 부스는 전시를 그대로 오픈을 했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보도가 됐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 앙골렘이라는 대회에 경비의 30%를 출판 대국인 일본이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이 있었던 거죠. 그랬겠네요. 그래가지고 파리 간담회는 취소를 시켰고 그 다음에 부스까지도 그렇게 내고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조직위가 한국의 진실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고 그 바람에 전 프랑스 국민하고 또 거기에 참가했던 작가들이 다 알게 된 거죠. 이것은 문제가 있는 대단한 어떤 진실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래서 관람객도 많았습니다. 한 2만 명 넘었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와서 많이 울기도 하고 그다음에 격려 메시지도 우리가 받았었죠. 그래서 지금 그 전시를 한국에서 국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때 프랑스에서 받았던 그 격려 메시지가 같이 전시되고 있죠. 결국은 일본의 그 방해 작전이 대외적으로 큰 홍보 효과를 좀 불러일으켰네요.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진실이니까요. 사실이 가장 중요한데 이제 일본 쪽의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의 문서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문서에. 그래서 이제 역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가해자가 문서로 내가 이렇게 가해했습니다라고 남기는 거 봤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일본은 역으로 뭐냐면 여성들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거는 오랄 히스토리니까 오랄은 자의적인 거다. 그걸 어떻게 객관성을 이야기하느냐라는 걸로. 일본의 논리 중에 하나 그거거든요. 또 하나는 일본군 병사 가운데도 증언이 있습니다.
사실은 있어요. 네네. 이제 그 우리 같으면 별을 다신 분도 좀 증언한 게 있고 병사들 같은 경우 출입을 했던 사람이 증언한 사실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또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일본 쪽이 갖고 있는 사실을 덮으려고 하는 행동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강제성이라는 문제에서 그런 자료가 없는데 우리가 언제 강제를 했느냐. 그 면사무소나 이런 데서 다 가서 이렇게 업자가 가서 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강제성의 기준이 다른 거죠. 강제성의 기준에 가장 중요한 건 당사자잖아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면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에 반하면 그건 강제성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했다 우리가 업자가 가서 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니까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웃음밖에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그 아주 초보적인 원리에 대한 이야기가 안 맞는 거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행동이. 다른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사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거를 민족 문제로만 접근하게 되면 아마 세계적인 호소력이 약했을 건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대의 맹점은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자신의 수단을 위해서 철저하게 파괴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최대의 문제점이고 그것을 이제 미국 하원에서는 결의안을 낼 때도 20세기의 최대의 인신매매 사건이다. 인류 역사가 부끄러워야 될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했다는데 그런 면에서는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사안이다.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인류에게 호소해야 될 문제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면에서 그런 면에서 아주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입에 담기도 참 불편합니다만 맞아 죽거나 굶어 죽거나 이런 분들이 그런 참 많았던 있었죠. 것 같네요. 예, 예. 네. 지금 흔히 이제 우리 그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진 중에 임신한 여성이 나오는 그 미얀마 지역 사진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여성들의 그 여성은 마침 이제 일본이 패망을 하고 나서의 모습을 찍은 거기 때문에 그나마 생존하실 수 있었고요. 그 이전에 그것이 판명이 돼서 쫓겨난 여성들이면 이제 그건 불가능한 거죠. 죽임을 당했겠네요. 예. 네. 그렇다면 말이 지금 나온 김에 일본이 그 전쟁에서 진 뒤에 네. 위안부들은 어떻게 됐나요? 사실은 이제 그 미군에 의해서 관리가 되면서 귀환을 하거나 네. 아니면 귀국을 하지 못하고 현지에서 사시거나 그리고 스스로가 귀국을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내지는 한국에서 삶을 적응하기 어려워서 치욕스러워서. 예, 예. 네. 사실은 귀국하신 분들이 그 가운데서 1991년에 김학순 할머니께서 내가 사실은 일본군 위안부였다라고 이렇게 스스로가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커밍아웃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삶의 아픔을 간직하고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거죠. 말을 못하죠. 그땐 일을 생각을 안 해야죠. 생각을 하면 그 어려갖고 정말 기가 막혀요. 그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달라들었고 강제로 달라들 적엔 정말 기가 막혀 하도 입살을 깨물고 도망을 가려고 뿌리치고 도망을 나오다가 붙잡혀서 끌어가면 당하면서도 어떻게 기가 막히고 가슴 아프고 말이 안 나와요. 그때 생각을 안 해야지 하면은 내 이 마음이 아주 그냥 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네, 이 위안부 문제와 함께 일본의 역사 왜곡의 최고봉은 역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얘기인데요. 작가님은 조선일보의 독도 만화 시리즈를 올리신 적도 있는데요. 네. 네, 이 독도 영유권 주장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게 그러니까 저 너무 터무니없죠. 그러니까 뭐 어느 날 자기 집에 대문 너무 들어와가지고 이거 우리 집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같다는 얘기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도 얘기가 너무 이게 계속 한일 간에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어느 날 궁금했습니다. 그럼 나는 얼마나 독도에 대해서 알고 있지?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신라시대 때 이사부 장군 뭐 이런 정도 외에는 왜 이 독도가 한일 간에 이렇게 분쟁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게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가장
사과를 했던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이러면 우리 딸이 나한테 물으면 왜 독도가 어떻다 뭐 밖에 외국인들한테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해도 이렇게 분쟁 지역으로 계속 떠오르면 애들이 물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그럴 때 네. 나는 뭐라고 대답하지? 그럼 모든 가정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그렇게 저희 아이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 네. 그냥 원래 우리 땅이야. 네. 그러니까 그러게요. 네. 이 남녀노소를 위한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네.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최소한도 부모 자식 간에는 얘기는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기반이 돼야 되겠다 해서 남녀노소가 읽히는 데는 가장 좋은 게 어딜까. 지금 같으면 아마 제가 인터넷을 이용했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이게 이제 객관성을 또 내가 보장받을 수 있을까. 마침 그때 같은 세종대학교에 일본 교수분이 한 분 계셨어요. 네. 그 교수분이 다행히 독도는 한국 땅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교수분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 한일 간 누구한테나 이 독도에 대한 이 역사에 대해서는 객관성을 보장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이 독도 사랑 만화였었죠. 네. 그 대상을 처음에는 그러면 좀 어린 아이들. 제가 봐도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나긴 하는데 맨 처음에 처음에 대상은 누구로 삼으셨었나요? 당연히 엄마 아버지입니다. 아, 그래서 애들이 보기에는 약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보고 엄마는 이건 뭐야? 아빠 이건 뭐죠? 라고 물었을 때 엄마나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 신주백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애들한테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되겠다. 독도 문제라는 것을 어린애들한테 이렇게 설득하도록 만화를 만들기에는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일본이 침탈한 건 맞죠. 확실한 거죠. 그거는 뭐 그 1905년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1905년에 일본과 러시아의 전쟁의 중요한 관건은 육지에서는 만주였고 바다에서는 동해 지역에서의 전투인데 네. 그때는 레이더가 있는 시절이 아니니까 그렇죠. 누가 먼저 상대를 발견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울릉도와 독도는 동해 지역에 있는 유일한 섬이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지금의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러시아 함대가 일본 쪽으로 다가오는 과정이 가장 먼저 발견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초소를 세울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땅으로 만들어야 되었고 그런 군사적 목적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네. 그렇게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는 그 배경은 뭘까요? 일본이 이제 주장하는 거는 17세기부터 우리 측 사료에 나온다. 그러니까 일본 측 사료에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 사료에 의하면 우리가 그거를 관할을 했고 다른 하나는 우리 주민들이 가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강취잡이를 했다. 네.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영토로서의 어떤 권리를 행사했다, 주권을 행사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때 제주도, 거제도, 울릉도를 한국의 영유권으로 포함한다고 했지 독도가 들어있지 않다라는 표현이죠. 다시 말하자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만들기 전까지 만들었던 여러 초안이 있는데 초안에서도 독도는 빠져 있다. 네. 따라서 이 땅은 너네 땅이라고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시마네현 고시에 의해서 통치를 하고 있었으니까 우리 땅 아니냐? 이런 논리인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시마네현과 합작을 해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 관세를 물었어요. 독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문다라는 건 나라에서 나라로 벗어나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그 사료가 분명히 남아 있죠. 그 2년 전에 그 사료가 발굴이 되었고요. 네. 발굴이 되는 과정에서 강취잡이를 하는 경우에는 얼마의 세금을 내고 네. 나무를 가져가는 경우에는 얼마의 세금을 낸다. 그다음에 나머지 생선을 가져갈 때 여기서 잡아서 갈 때는 얼마를 낸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이 있다라는 것은 관세라는 것은 국가가 외국의 상대로 한 외국의 상인을 상대로 한 내지는 외국의 정부를 상대로 한 세금을 무는 부가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권 행위에 속하는 거죠. 그렇죠. 네. 따라서 그것은 한국이 행정 관할권 안에 울릉도가 독도를 부속도들로 해서 갖고 있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사료가 되겠습니다. 그 사료를 지금 감추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사실은 뭐 한국의 관할권이라는 내용을 이야기할 만한 사료가 많은데 일본 측이 자기에게 불리한 부분들은 드러내지 않으니까 왜 그러냐면 그런 중요한 문헌 자료들이 다 일본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고생해서 찾아야 되는 거죠. 참 답답할 스스로 내놓을 리는 없을 거고 네. 심지어 아주 불리한 거는 이렇게 감추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먹구구식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표기를 하고 대한민국이 지금 독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다는 내용도 교과서에 표기를 했고요. 그렇게 된다면 일본의 청소년들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100% 믿게 될 텐데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요? 자, 제가 우문입니다만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말해주는 확실한 증거, 이거를 대면 좀 명확해진다라는 걸 어떤 걸 알고 있어야 될까요? 역사 사료가 많은데 네. 저는 이 문제는 역사 문제이기 때문에 역사 문제라는 맥락에서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아주 우리가 잘 아는 교과서에 나오는 안종복의 행위는 주권의 한 당사자로서 주체로서 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야, 니네 왜 우리 땅에 와서 어로를 해? 라고 가서 항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현지에 사는 사람의 주권 행위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근대법적인 개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1906년에 심흥택 울도군, 오늘날의 울릉군 군수의 본도, 즉 울릉군에 부속된 독도는 이렇게 나와서 통치자, 지방의 행정 책임자로서 독도가 내 땅이다라고 주장했다는 게 하나 있고요. 현대로 오게 되면 미국이 갖고 있는 중요한 문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43년, 46년에 스케핀 문서인데요. 독도에서 12해리 이내에 일본은 조업하지 말아라. 12해리 밖에서 해라. 독도에서 12해리 밖에서 해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해요. 네. 이승만 대통령은 그거에 입각해서 1952년에 이승만 라인을 선포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주권 행사를 명확하게 한 것이다. 그 다음에 독도를 기준으로 울릉도와 시마네현에 있는 오키섬과의 거리를 잴 때 실제 재보니까 울릉도에 더 가깝다, 독도가. 이런 지리적 근접성, 이런 것이 굉장히 자연과학의 힘이지만, 지리학의 힘이지만 근거로서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독도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고종 황제 칙령에서도 독도는 울릉군의 소재지였어요. 예, 1900년에 나온 칙령 41호죠. 네. 그거는 석도 내지는 그 독도 이렇게 이제 표현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근대법적으로 드러나는 최초의 독도에 관한 관할길 규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예를 들 수 있는 거죠. 뭔가 좀 불안한 게 있어서 일본이 자꾸 이렇게 남의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그러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나치도 그랬었고 무솔리니도 그랬었고 일본도 그랬었고 결국은 자국의 그 문제를 바깥으로 내돌린 거거든요. 네. 자국민의 눈을 그쪽으로 끌어내서 국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일본도 보면 지진, 태풍도 원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죠. 네, 일본 정부 자체도 원전으로 인한 어떤 그런 해산물, 수산물 이런 유통이나 이런 거는 거의 감추고 있는 중이니까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베 정권이 우양화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쁜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세 작가님 그리고 신주백 교수님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독도 영유권 주장 문제를 저희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이 진실인지 지금 얘기들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을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역사에 관심을 갖고 이해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은 끊임없이 대한민국 역사를 헐뜯고 비틀어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대한민국 역사를 괴롭히는 걸까요? 그들의 본심은 따로 있습니다. 국방을 담당하는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킨 일본. 전범국으로 군대를 갖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고 방어군인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승격시켜 군대를 부활시킨 일본. 전쟁 참여와 군대 보유를 합법화하기 위해 헌법 96조를 개정한 일본. 그들은 군사대국,
제국주의의 부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역사를 감추고 거짓으로 포장하는 것은 단순한 역사 왜곡 행위가 아닌 군사력을 앞세운 제국주의 부활을 위한 비열한 술수의 연장선입니다. 일본의 제국주의가 극에 달했던 100여 년 전, 나라를 지킬 힘이 없던 대한민국은 민족 순환의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제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역사는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의 이야기이자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민족을 버리면 역사가 없고 역사가 없으면 나라도 없다. 우리는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슬프고 아팠던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는 강한 힘을 길러야 합니다.